사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가 94명 나왔습니다. 감염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3까지 올라왔습니다. 5차 유행의 최정점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문가 조언도 나오는 상황,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19 현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위 경력에 대해 김건희 씨는 기억이 안 난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는데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내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고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부풀려진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부풀려진 수상 기록에 대해서는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어제 하루 1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5,567명이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앱 등에서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2살 권재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원한 관계나 계획적인 범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방역 패스가 오류를 또 일으켰습니다. 네, 손님들은 오늘도 안 된다며 별다른 확인 없이 입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도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방역 패스 오류가 발생했다고요? 네, 점심을 먹으려는 손님들이 한창 몰리는 시간대에 오류가 또 발생한 건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주요 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쿠브와 카카오톡은 15분 만에 정상 작동했지만 네이버는 다시 작동하는 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현장의 혼선은 어제보다는 덜한 분위기인데요. 방역당국이 오늘도 인증 처리가 몰리는 점심시간 등에 접속 장애가 생긴다면 시설 운영자나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손님들은 또 안 되네라면서 접종 확인이 안 돼도 태연히 입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주들은 이틀째 오류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어제도 쿠브가 2시간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방역당국이 방역 패스 적용을 하루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청은 점심 저녁이 아닌 시간대에 미리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려받아 두면 오류 발생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도 방역 패스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토로했는데요. 수기 작성만 해본 고령층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QR코드 인증을 해본 적이 없어 식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백신 패스 때문에 시민들이 식당이나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하길 아예 꺼리는 것 같다는 업주들도 있었습니다. 네, 방역 강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오미크론 지역사회 확산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5명이 늘어나서 누적 119명이 된 건데요. 지난 1일 첫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지 꾸준히 증가해 이미 세 자릿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이 3건, 해외 유입은 2건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한 어린이집으로 오미크론이 전파돼 걱정스러운데요.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다니던 어린이집 종사자 1명과 원생 5명, 원생 가족 13명 등 모두 19명이 어제 기준으로 이곳에서 확진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의 오미크론 환자는 무증상이 24.4%이고 위중증은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역 패스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 정부는 오늘도 접속 문제로 발생한 방역 패스 미확인에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어제부터 방역 패스 접속 장애가 잇따르면서 곳곳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정부의 자세한 대책 나왔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기존 방역 패스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를 증설했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며 접속량이 폭증해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밤 서버를 긴급 증설하고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원활하게 발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시 점심시간에 앱을 통한 QR 체크인의 먹통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접속 문제 탓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날보다 54명 급증해 94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다치였던 사망자 80명을 사흘 만에 뛰어넘어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는 5,567명 발생했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250명 줄었고 이틀 연속 5,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일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600명 이상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86.2%로 집계돼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대기 상황은 하루 전보다 크게 호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807명으로 어제보다 726명 줄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5명 추가돼 누적 119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여력이나 전체 확진자 대비 위중증 상황, 사망자 발생 현황, 병상 가동률 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에 상황을 보면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이번 주 금요일쯤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다시 하루 확진자 수가 1,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는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진료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시청 남문광장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충남 상황부터 좀 보죠. 집단 감염이 확인된 홍성교도소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이 확진됐습니까? 네, 홍성교도소에서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수용자와 교도관 등 5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어제 2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건 지난해 말 서울 동부교치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첫 확진자가 다른 확진자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 160여 명은 교도소에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감염자와 접촉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90여 명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전체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제 하루 151명이 확진됐는데요. 중구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등 11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학교를 매개로 한 감염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21명입니다. 역학적 연관성을 띤 확진자도 수십 명이나 돼 확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전주에서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오미크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규모도 다시 1,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시도는 부산과 충남, 대전과 대구 등 8곳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대전과 충북, 경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남은 병상은 대구 21개, 전북 18개 등 121개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권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 추가돼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도 821개가 더 늘어납니다. 이 밖에 중대본은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을 모두 갖추고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거점 전담 병원을 3곳 추가했습니다. 거점 전담 병원은 1년 전에는 10곳 정도였지만 21곳으로 늘었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꺼내든 양도세 완화 공약을 두고 당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둘러싼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당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후보의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효과에 의문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중과 유예 주장을 앞서 수용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라서 당정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면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이 우왕좌왕의 힘 같습니다. 50조든 100조든 후보가 직접 결단한 윤석열표 추경안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이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서 준비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원래 오늘 오후 현대경제연구원을 찾아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또 백신 추가 접종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구 경북 순회 일정 때 만난 당 관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급히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국 일정들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여러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국가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그 첫 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질의응답에서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이 지시할 이유도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고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대출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상식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습니까? 왜 자기들의 적폐는 청산을 안 하는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 오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경력 단절과 고용기회 차별 등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거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를 오합지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혼자 음식점 총량제 등을 내지르다가 당에 제지당하지 않았느냐며 좌충우돌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다투는 취지이지만 증거 의견 등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증거 기록이 20건 이상이라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윤 후보 일가 양평군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윤석열 후보 처가 측이 참여한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인허가를 소급 연장해주고 잘못된 계산을 적용해 개발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특혜가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경기 양평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당시 교수 임용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고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이 대학에 1년 가까이 재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금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회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이제 여러 명으로 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독 이름 다 줄줄이 다 들어가요. 10명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 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4년도 12월 달 상은 애매하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그죠? 아닌데 이제 회사가 어쨌든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누가 악용을 했다거나 그런 거에서는
보시기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2006년 수상 경력의 경우 김 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반응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이거는 좀 어려운 역할이죠. 저는 사실은 뭐 감독하고 시나리오 썼지만은 이걸 제작 중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에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이 같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YT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선 기억은 안 나지만 착오인 것 같다고 했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신준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러니까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경력이나 수상 기록이 좀 허위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돼 있는데 경력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3년 넘게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에야 설립된 사단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이 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은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네요. 네, 수상한 기록에 YTN 취재진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기록이 없어서 왜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 씨가 수원여대 측에 제출한 재직 증명서도 확보한 뒤에 발행 부서장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란 건 협회에 없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재직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김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재직 경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김건희 씨의 수상 기록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는 수상 경력 3건도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2004년 8월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으로는 수상 기록은 물론 당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건희라는 이름의 출품작도 없었고요. 예. 다른 수상 기록 2건은 부풀리기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엔 2004년 12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연은 개인이 아니라 출품 업체에게 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출품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업체 대표는 법인을 차린 2004년 12월에야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품작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하면서 애매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 씨는 2006년에도 같은 상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도 업체 대표는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학과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예, 직접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가 언론 취재에 한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YT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은 당사자의 해명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어제 오전부터 수차례 전화를 했고 해명을 듣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도 장문의 문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사실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캠프에도 김 씨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캠프 측에서도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 씨가 최근 기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하는 일이 없어서 저 또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김 씨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어제 늦은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예상외로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이후 전화로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실상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이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먼저 김건희 씨에게 제가 2004년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이랬다고 교수 지원서에 기재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 당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는데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좁혀봤습니다. 실제 기획이사로 재직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김 씨는 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예.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수 초빙 지원서에 적은 가짜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김명신, 김건희란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건을 묻자 김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다른 수상 실적 2건에 대해선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을 넣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예. 김 씨는 저와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계속해서 강변했습니다. 또 자신은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허위 경력, 가짜 수상 실적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인터뷰 내내 대체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자신의 경력은 그냥 간단하게 쓴 것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어쨌든 YTN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도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간 뒤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선 김 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고 재직 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에 대해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는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YTN에 밝힌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영부인으로서 결격 사유라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대해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보도도 나오고 해명도 나오고 또 정치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후로 추가로 취재된 내용은 없습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직접 YTN에 밝힌 해명과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밝힌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의혹이 남은 김건희 씨의 해명에 대해 후속 보도를 통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지금 후속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준명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2살 권재찬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호송되기 전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지만 권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만 언급하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혹시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범행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혹시 수차례 살인 저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피해 여성 왜 살해한 겁니까? 금품 노린 거 맞으세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땅 투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같이 판단하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과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내년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주택 매매값은 2.5%, 전세값은 3.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집값 오름폭은 올해보다 둔화하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곤 내림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내년 대선 이후에 변화를 맞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마저 원전 가동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원전업계는 신중함 속에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영덕 천지 1, 2호기와 삼척 대진 1, 2호기 종결,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보류.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끝에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 연장 불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간 차근차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가 원전 건설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탈원전 정책이 뒤집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경계 지점이 있는 거죠.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이냐, 계획한 원전이냐,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상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계획 인가가 2023년까지 연장돼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상태는 아니어서 언제든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탈원전 기조가 한 번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을 다시 계획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을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에다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전업계 역시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당분간 내수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최근 미국 원전 운영사 단체에 가입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홍보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약 2,400만 달러의 상당 실적을 기록했고 유로시정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달러의 상당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한 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전 찬성이냐 반대냐는 공방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새로운 시장을 놓고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가 94명 네. 발생했으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많이 걱정되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추세를 보이냐면 지금 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60대 이상, 이른바 고령층의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에 60대 이상의 확진 환자가 10만 명당 5.7명이었는데 지난주는 16.3명, 거의 3배가 늘었죠. 예. 이렇게 60대 이상 확진 환자가 이제 크게 늘면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중증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일정 비율, 꽤 많은 비율이 위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확진을 판정을 받은 뒤에. 예. 그 다음에 다시 위중증 환자에서 한 1, 2주가 지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치명률이라는 게 50대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치명률입니다. 네. 0.2, 3%. 하지만 60살, 60살이 넘어가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서 80대 이상은 20%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연세 많은 분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가고 이분들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어제 당장 뭐 사망자가 뭐 90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7,000명이면 그 가운데 35% 정도가 60대 예.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은 그 뭐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위중증 환자들 치료가 빨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5단계의 그 병상이 있거든요. 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중환자 병상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에크모 장치라고 그래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산화작용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아주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고요. 산소 호흡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스스로 호흡을 못 하니까요. 이런 그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우리가 일반 환자보다 중환자는 인력이 한 4배에서 5배가 더 들어갑니다. 한 환자를 보는데 1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올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위중증 환자의 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상이 80%를 차지한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관리하는 인력의 문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이죠. 예, 지금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이 방역 지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검사자 수 대비 양성 확진자 수도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10,000명 돌파하는 거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7주째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가고 있고 예. 최근에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를 보면 1.23까지 올라갔거든요. 1.23이면 오늘 100명이면 내일 123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123명이 1.23배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흘쯤 지나면 2배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10,000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달 안에 10,000명을 넘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줄어들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동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동량이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 3차례의 유행의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해보면 이동량, 전국 이동량이 30% 정도가 주는 시점부터 환자가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난 몇 주를 분석해 보면 이동량이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고 난 이달 들어서 이제 특별 방역 대책을 취하고 난 뒤에 이동량이 6% 주는데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동량의 감소를 가지고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표는 지금 다 환자가 늘어나는 쪽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안에 10,000명이 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면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제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이 방역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방역 강화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방역 당국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 말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하는 모습이고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할 때 이미 우리는 비상 계획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비상계획의 첫 번째 조건이 중환자 병상이 75%를 넘어가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미 80%를 훌쩍 넘긴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세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게 사적 모임 제한,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또 영업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는 특단의 대책은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불과 한 달 반 전에 4단계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완전히 그 전체적인 제약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또 옛날에 4단계로 회귀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위중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어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그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방역 강화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강도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을 될 정도로 강하게 대신 빠르고 짧게 이게 이제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느리면서 약하거든요. 네. 계속 늦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 경제 부분을 염려해서일 텐데 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비상 계획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책 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1시간에 30만 원 정도의 손실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면서 영업시간 풀고 사적 모임을 풀어버리게 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과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이 늘고 확진 환자가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셧다운에 준하는 다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지금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처음부터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버리니까 지금 어느 것도 손대기 힘든 그런 상태에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당시에는 뭐 정부 예측이라든지 비상 계획에 오미크론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지금 오미크론 변수를 보면은 델타 대비 최대 2배의 감염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도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방역 대책에는 오미크론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가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시기는 델타보다는 뭐 2배, 최대 2배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배에서 6배 정도. 6배. 전파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 정도 빠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해 처음 맞닥뜨렸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수십 배, 수백 배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세대기라고 해서 앞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뒷 사람이 확진되는 까지의 시기. 내가 확진이 됐는데 나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세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기가 델타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거 쉽게 잠복기랑 비슷한. 잠복기는 좀 다르죠. 잠복기하고는 좀 다른데 세대기가 이른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라는 거는 개인이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때까지의 시기지만 세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전파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대기가 델타보다도 오히려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예처럼 영국은 지금 뭐 일주일 만에 거의 변이 바이러스의 40%가 오미크론이 됐고 앞으로 이틀 후면 우세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 밝혀진 게 없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파력이 세니까 치명률이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이런 원리입니다. 뭐냐면 바이러스가 이른바 이제 인간을 숙주로 하잖아요. 숙주로 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조인데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 사람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까지 높게 되면 자기들이 자라나야 될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면 치명률이 좀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깬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그 사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신종플루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19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요. 사스 바이러스보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빨랐습니다. 대신 치명률은 조금 낮았고 메르스는 전파력은 떨어지는데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죠. 메르스 때 사망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빠른데 치명률도 어느 정도 높은 약간 좀 슈퍼 바이러스 같은 게 나왔는데 그중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전파력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빠른데 치명률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럼 치명률이 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수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울 수 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해지는 거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의 검사를 해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딱 100%였습니다.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다 델타였는데 지금 이제 1.5%가 오미크론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기에는 너무 드러난 것이 없다. 그리고 남아공은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공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비교적 젊은 그 인구층이 많고요. 백신 접종률도 40%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의 사례를 놓고 그대로 대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인구의 연령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방역 패스가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오늘도 조금 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이런 접속 장애를 겪어서 사실 이른바 대란 비슷한 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서버 양도 굉장히 크게 늘리겠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쿱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전자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증명서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는데 이 전자증명서를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증이라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최초 인증. 요 최초 인증이 어제 점심시간에 확 몰린 거죠. 왜냐하면 식당 가서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최초 인증하는 그 단계에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떤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한번 막히다 보니까 풀리질 않아서 저녁 때까지 혼란이 있었는데 어쩌게 다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또 일부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 걸로 조치를 취했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준비 기간을 일주일을 줬잖아요. 정작 정부는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정부 방역 당국이 오늘 또 조치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해서 N차 감염 일으킬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구상권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 청구가 일부 됐었죠.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된 사례를 보면 그 신천지 교회, 그다음에 그 사랑제일교회 이런 곳들이 이제 구상권이 청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어떤 명문화된 권고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법을 어겨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감염 유발을 3번 이상 저질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3개 이상 했거나 3번 이상 위반했을 때 이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권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 이제 이 그 기준을 준용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규범이 하나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라서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일 상황에 대해서 또 내일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선정됐습니다. 파격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많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화신으로 지구 안팎의 삶을 개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임지는 2021년 한 해를 달군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면서 변화한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우리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의 아바타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올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며 연이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1,000 이상으로 치솟았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을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하며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펜센털 타임 편집장은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떠올랐다며 지구와 지구 바깥의 삶을 개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실존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기술 거인 시대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구체화하며 대담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가상화폐 관련 SNS 발언 등 그간의 파격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머스크의 페르소나는 종종 분열과 공격적인 조롱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설적인 도구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일론 머스크. 머스크에겐 뜻깊은 날이었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966.41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천슬라가 깨진 건데요. 시가총액도 9,705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월가에선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소식은 주가 하락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타임지가 해당 인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시점이 주로 버블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 199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은 다름 아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인터넷 관련 분야의 거품 경제 현상을 뜻하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아마존 주가는 급락했고 당시 아마존도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아마존은 위기를 겪은 뒤 끊임없이 혁신하며 버블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베이조스 두 사람은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놓고 줄곧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차부터 우주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중인 이들은 우주 관광에 이어 우주 인터넷에서 2차 우주 전쟁을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머스크는 올 한 해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한편으론 온갖 특이한 글과 돌출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세와 테슬라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타임지는 이 머스크를 소개하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좋든 싫든 올해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된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베이조스와의 경쟁 구도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제공할 것이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도시 한 곳이 초토화된 메이필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피난처 대피로 애초 예상보다 피해가 준 양초 공장. 이곳들을 포함해 켄터키주는 토네이도가 휩쓴 8개 주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수십 명인데 수색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fluid.
and the numbers will change, and sometimes they have, thank God, gone down. Other times they've gone up.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재해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불안정성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한 피해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o every governor, whatever they need, when they need it, make it known to me, and we'll get it to them as rapidly as we can.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나 다른 주에도 요청이 오면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적이자 공화당 1인자로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이처럼 발빠른 대처에 감사하면서 의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골든글로브 주요 부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에 출연 배우 이정재, 오영수는 각각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골든글로브 각 부문 후보들을 지명 발표하는 행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지명됐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더 모닝쇼, 리팽, 포즈, 석세션 등과 함께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기훈 역을 맡은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부문에, 일남 역의 오영수는 나무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Best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television series, drama. Brian Cox, Succession. Lee Jung-jae, Squid Game. Billy Porter, Pose. 오영수는 더 모닝쇼의 빌리 쿠르더, 마크 듀플라스 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정재와 오영수가 한국 드라마 출연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됩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화와 TV를 구분해 시상합니다. 각 파트는 또다시 각각 뮤지컬, 코미디 부문과 드라마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현지 시간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인종차별과 심사 공정성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지자 주간 방송사인 MBC가 시상식 중계 계획을 처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핵 융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죠. 핵 융합 발전 상용화라는 최종 목표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아서 처리해내는 핵심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입니다. 오는 2025년쯤 완공돼 2035년에는 핵융합이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이 협력해 공동 개발 중인데 모든 기술은 참여국들에 한해 완전히 공유됩니다. 의무 조달품에 대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공유를 통해서 우리 기술화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치를 국내에 짓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줘야 하는데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낼 장치가 핵융합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2천억 도에 이르는 에너지를 받아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또 일부는 핵융합 원료로 다시 쓰이도록 공급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이터 제작 기술과 달리 각 나라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친구인 관계지만 이 터 이후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거고 엄청난 이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까지 개발되면 핵융합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뽑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터 개발에 참가하는 7개국이 각자 기술 개발에 착수했는데 아직은 모두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2035년이 되기 전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고 핵융합 에너지의 전기 변환 기술 연구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50년쯤엔 핵융합을 이용해 실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북부 해상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는 여진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피해 발생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선유도와 문여도 인근 바다에서 고려청자와 백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새만금 방조제 중간 지점에 있는 고군산 군도 해역에서 약 6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해 고려청자 125점과 백자 49점, 분청사기 9점 등 유물 200점가량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다에 침몰한 옛 선박의 부재로 짐작되는 나무 닷과 노도 발견돼 인근에 옛 선박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CP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가 없고 현 시점에서 그럴 예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하늘이 무척 흐립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모처럼 겨울 같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추위가 많이 풀렸나 보군요. 네, 하루 사이에 낮 공기가 많이 온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해지겠고요.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대전은 3도, 대구는 0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광주가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서 온화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시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휴일에는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전두환 공과 발언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언까지 최근 거침없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선대위 인선 잡음이 계속되는 데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엇박자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잠시 뒤 각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